이 지은의 삶은 고요한 정체와 같았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 깊숙이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그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낡은 벽지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차가운 방바닥은 겨울이면 발시린 냉기를 뿜어냈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는 고장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옛 가요뿐이었다. 저녁 식탁은 언제나 단조로웠다.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늘 혼자였고 혼자임에 익숙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멀고 아득했다. 저 빛들 중 어느 하나도 그녀의 작은 방을 비추지 않았다.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밤은 깊었고 별조차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흔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이 멈춰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지은은 문득 외로움이라는 감각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올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도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가을빛이고는 거센 빗줄기가 그녀의 얇은 겉옷을 금세 적셨다. 우산이 없었다. 애초에 살 생각도 못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착 달라붙었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골목길을 돌아 자신의 집이 있는 어두운 길로 접어들 때였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무언가 낯선 움직임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낡은 상점의 처마 밑.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버려진 상자인가 싶었다. 하지만 곧 그 그림자가 옅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주춤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다름 아닌 강아지였다. 작고 검은 털을 가진 강아지는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으로 보아 다친 듯했다. 세상에. 지은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자신도 당장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가 힘든 처지였지만 저 작은 생명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강아지를 데려가면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한 그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터였다. 하지만 강아지의 떨리는 몸짓과 자신을 올려다보는 애처로운 눈빛을 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지은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했는지 꼬리를 살랑였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고 여린 몸이 그녀의 품속에서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강아지의 털은 그녀의 옷까지 축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작은 옥탑방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수건을 찾아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물로 작은 컵라면, 용기에 물을 받아 강아지에게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그리고 지은은 자신의 저녁으로 먹고 남은 밥 반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을 내어주었다. 강아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깨끗하게 비웠다. 녀석의 앙상한 갈비뼈가 눈에 들어왔다. 지은은 거실 바닥에 앉아 강아지의 다친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얇은 천 조각으로
강아지의 상처를 닦아내고 찢어진 낡은 티셔츠를 찢어 붕대 삼아 감아주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강아지는 아픈지 낑낑거렸지만 지은의 얼굴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했다. 그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을 통해 그녀는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을 다시금 느꼈다. 어쩌면 이 강아지는 그녀에게 찾아온 작은 구원일지도 몰랐다. 강아지가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자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침대 밑에 놓인 낡은 상자로 향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 그녀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낡은 물건들이 드러났다.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기타 한 대. 그 기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다.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쳤고 틈틈이 곡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멜로디는 늘 지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은이 어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기타와 함께 어머니의 꿈도 상자 속에 갇혔다. 지은은 기타 옆에 놓인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노트는 온통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악보, 가사, 그리고 그림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필로 그린 큼직한 건물의 스케치가 있었다. 높이 솟아오른 유리 건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작게 쓰여 있었다. 우리 지은이가 저런 곳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으면. 어머니의 꿈은 지은이가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었다.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주 어릴 적 그녀 역시 어머니처럼 노래 부르고 싶다는 꿈을 꾼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 꿈은 오래전에 잊혔다. 이제 그저 잊혀야 할 과거의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기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줄은 녹슬어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자 둔탁하고 불협화음의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를 건드리는 듯했다. 지은은 기타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내일이면 또다시 고된 하루가 시작될 터였다. 이 작은 기타는 그저 먼지 쌓인 추억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밤새도록 상자 속 기타는 그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은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를 주시하는 듯한 불쾌한 시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간밤에 품에 안았던 강아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나가기 전에 작은 그릇에 물과 밥을 채워두었다. 잠시 동안이나마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 온기가 감도는 듯했다. 지은은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무실 건물로 향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그녀는 누구의 시선도 피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하루 종일 그녀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복도를 쓸고 닦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자주 깨졌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저녁 무렵 퇴근길이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물은 하수구로 세차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으는 순간 움찔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 폐지 더미와 쓰레기통이 뒤섞인 곳이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빗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찢어진 가방과 흩뿌려진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듯 했다. 지은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이 어둡고 으슥한 골목길에 쓰러진 남자는 그녀 외에는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외면하고 싶었다. 괜히 엮여서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창백하고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약한 신음소리. 그녀의 머릿속에 아침에 데려온 강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추위에 떨던 작은 생명. 그녀는 자신의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부를까 생각했지만 이내 손이 멈칫했다. 병원에 데려간다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면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돈이 없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처지였다. 섣불리 나섰다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남자를 버려두면 안 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남자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몸이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적인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작은 불씨가 다시금 타올랐다.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했다. 남자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자 축축한 빗물과 피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저랑 같이 가야 해요. 남자는 의식이 없는 듯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발을 옮겼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남자의 무게에 짓눌려 아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를 이곳에 두고 간다면 그녀는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이 젖고 근육통으로 신음하며 겨우 자신의 옥탑방으로 남자를 끌고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방했다. 하지만 강아지도 남자의 모습에 놀랐는지 짖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남자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지은은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살폈다. 이마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지혈이 시급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구급상자를 찾아냈다. 오래전 사두었던 낡은 구급상자는 소독약과 붕대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남자의 정장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무심코 주었다가 멈칫했다. 지갑 속에는 신분증과 함께 수십만 원짜리 수표 다발, 그리고 검은색 카드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돈은 살면서 본 적도 없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달아해진 자신의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지갑을 다시 남자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자신은 절대 이 돈에 손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남자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아닐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그저 남자가 무사히 깨어나 떠나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렸다. 지은은 남자의 옆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숨결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아까보다는 나아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골목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사실은 한국의 거대 기업 즈그룹의 젊은 CEO 강민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 들이닥친 이 불청객이 그녀의 고요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라는 것도 말이다. 지은의 옥탑방에 찾아온 불청객. 강민주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격렬한 통증을 호소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낡고 빛바랜 벽지,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햇살.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민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어지러워 다시 쓰러질 뻔했다. 이마에 감겨있는 붕대가 느껴졌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이 흐릿했다. 마지막 기억은 중요한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누군가 뒤통수를 가격한 것,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낡은 옷장과 작은 테이블, 그리고 창문가에 놓인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은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싱크대 위에서 끓고 있는 냄비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낡은 티셔츠에 편안한 바지 차림. 그녀는 어제 그를 부축했던 그 여자였다. 지은은 한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찬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깨어난 것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불결하고 낡은 환경,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라진 지갑과 시계, 그리고 눈앞의 여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자신을 공격하고 납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하는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당신 누구야?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지갑과 시계는 어디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신문관 같았다. 지은은 민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를 구해준 은인이었는데 되려 범인 취급을 받으니 기가 막혔다. 그녀는 들고 있던 뚝배기를 식탁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뭐라고요, 지갑이요? 어제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거 제가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거든요.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까요? 그럼 지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지갑은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계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네요. 지은은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정장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이 워낙 빨랐다. 지은은 그의 지갑을 꺼내 그의 얼굴에 대고 흔들었다. 자, 보세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제발 좀 제대로 보고 말해요. 민주는 지갑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다. 온갖 아부와 위선적인 태도만 보아왔던 그에게 지은의 솔직하고 거친 반응은 낯설면서도 신선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지저분한 손톱과 낡은 옷차림, 그리고 거친 숨소리를 훑었다. 분명 궁핍해 보이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나 욕심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민주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다. 머리를 다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제가 쓰러져 있었고, 당신이 저를 이리로 데려온 건가요? 네, 제가요. 다친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누가 됐든 지은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배고프면 드세요. 아, 병원은 가보셨나요? 민주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니요, 아직 폰이 없어진 것 같은데 혹시 제 전화 못 보셨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까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어쩌면 쓰러져 있던 곳에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민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전화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 보안 기능이 강화된 업무용 전화였고 그 안에는 중요한 회사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그를 공격한 자들이 분명 전화를 가져갔을 터였다.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예상대로 회사 보안카드와 비상 연락망이 적힌 쪽지는 사라진 뒤였다. 괜찮으시다면 제 전화로 회사에 연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전화는 없고 급한 연락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병원에 데려갈 돈도 능력을 벗어나는 다른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전화 한 통 정도야 어렵지 않았다. 알겠어요. 번호 알려주세요. 지은은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민주는 번호를 불러주었다. 지은은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강민준입니다. 황대호 비서 연결해 주십시오. 지은은 민준의 이름을 듣고 살짝 놀랐다. 억양과 발음이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전화를 민준에게 건넸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비서실입니다. 황대호 비서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만. 누구시죠? 민주는 인상을 찌푸렸다. 황대호가 자리를 비웠다고 보통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강민준이다. 지금 황 비서 당장 전화 연결해. 그리고 내 위치 파악해서 사람 보내.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차갑게 변하자 수화기 너머의 비서실 직원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다급하게 대답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은은 이 짧은 통화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말투와 통화 내용은
그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짐작게 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의 낡은 폴더폰을 다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붕대를 살짝 만져보았다. 당신 덕분에 살았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냉기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불편하지만 며칠만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라 지은은 놀랐다. 며칠이라니 그녀의 좁은 옥탑방에 덩치 큰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니. 게다가 그는 자신을 오해하고 범죄자 취급까지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 비친 고통과 불안감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외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불편하실 텐데요. 방도 좁고. 괜찮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폐를 끼친 만큼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상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빨리 회복해서 자신의 곁을 떠나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를 둘러싼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강민준이 지은의 옥탑방에 머무는 동안 그의 비서 황대호는 민준의 실종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를 막고 극비리에 민준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황대호는 민준의 핸드폰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신호가 잡힌 마지막 위치를 파악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황대호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민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민준에게서 온 전화 한 통. 황대호는 즉시 민준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둘러 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황대호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께 보고할 수는 없었다. 민준 본부장이 사라진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터였다. 그는 민준이 말한 주소지에 도착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 그곳에 강민준 본부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황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외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이불을 덮고 앉아있는 민준과 그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지은이었다. 민준의 입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황대호는 지은을 보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준이 쓰러져 있던 곳은 고급 주택가 근처였고 이곳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지은이 민준을 공격한 공범이거나 최소한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본부장님, 이 여자 누굽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황대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 있었다. 황 비서 이분은 이지은 씨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신 분이다. 예의를 갖춰라. 민준은 황대호의 태도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내가 다친 건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특히 회장님께는. 황대호는 민준의 말을 듣고 놀랐다. 강민준 본부장은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허름한 곳에 이런 여자와 함께 있다니. 게다가 자신의 다친 모습을 숨기라고 지시하다니. 그는 지은을 다시 쳐다보았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본부장님, 곧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본부장님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안전하다. 며칠만 이곳에 머물겠다. 그리고 외부에는 내가 출장 중이라고 알려라.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황대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민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지은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한 당당함이 있었다. 황대호는 민준의 지시대로 묵묵히 민준의 짐을 챙기고 약국에서 약을 사왔다. 그는 민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지은에게는 차갑고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에게 지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존재였다. 며칠 동안 민주는 지은의 옥탑방에 머물렀다. 그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황대호와만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은은 그의 존재가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를 돌봤다. 아침에는 그의 식사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해 주었다. 민주는 지은에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한 번은 민준이 잠시 잠이 든 사이 지은이 그의 머리맡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이름과 회사 로고를 보게 되었다. 지그룹 강민준 본부장. 그녀는 깜짝 놀랐다. 지그룹이라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그녀가 매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무실 건물도 지그룹 소유였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왜 그렇게 오만하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다. 자신과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몸이 회복되면서 점차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은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업무를 처리했다. 지은은 그런 그를 보며 자신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는 앉아서 몇 번의 클릭과 전화 통화만으로 엄청난 돈을 움직였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지은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윤서연이었다. 민준의 약혼녀이자 그와 사업적으로 얽혀있는 경쟁사 대표였다. 서연은 민준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립탐정을 고용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을 찾아낸 것이다. 서연은 낡고 허름한 옥탑방을 둘러보며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지은을 보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강민준 씨를 숨기고 있는 여자죠. 대체 무슨 속셈이야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서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녀는 민준의 약혼녀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분노가 치밀었다. 무슨 소리예요? 숨기다니요. 그분이 쓰러져 있어서 제가 도와준 것뿐이에요. 도와줘. 웃기시네. 이 강북 총무석에 숨어 있으면서 뭘 도와줘.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민준 씨 같은 사람을 넘보는 건 아니겠지. 서연은 지은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서연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연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때였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여긴 왜? 그리고 이지은 씨한테 무슨 짓이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의 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서연은 민준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며 능글맞게 웃었다. 어머, 민준 씨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체 뭐예요? 이런 곳에서 이런 여자와. 서연은 말을 흐리며 지은을 곁눈질했다. 민준은 서연의 말을 잘라냈다. 서연 씨, 당장 나가. 그리고 이지은 씨한테 사과해. 서연은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민준 씨를 노리는 수상한 여자한테. 민준 씨, 이 여자를 믿지 마요.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회장님께 보고할 거예요. 서연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쏘아봤다. 그녀는 민준이 지은을 감싸는 모습에서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지은은 서연의 날선 시선과 민준의 보호적인 태도 사이에서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민준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폭풍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강아지를 구했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윤서연의 방문은 지은의 옥탑방에 갇혀있던 민준에게 현실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서연은 민준의 약혼녀이자 그의 사업적 동맹 관계에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민준은 지은의 옥탑방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은을 향한 서연의 모욕적인 태도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 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서연은 알지 못했다. 민준은 지은이 자신의 은인이자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다음 날 지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지은 씨, 죄송하지만 전 오늘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 씨가 이곳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머무는 건 위험합니다.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네, 그러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지은은 애써 덤덤하게 물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 아마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군요. 제가 폐를 끼친 만큼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민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의 순수한 선의를 높이 평가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사히 돌아가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도와야 한다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민준은 지은의 그런 순수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자신의 주변에는 돈을 쫓는 사람들 뿐이었다. 지은은 그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황대호가 민준을 데리러 왔을 때 민준은 지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기꺼이 돕겠습니다.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저그룹 강민준 본부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지은의 옥탑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지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민준은 알고 있었다. 민준이 떠난 후 지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그녀는 민준이 남긴 미묘한 파장을 느꼈다. 낡은 옥탑방은 다시 그녀 혼자의 공간이 되었지만 강아지 구름이의 존재는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구름이는 민준이 떠난 후에도 지은의 곁을 지켰다. 작은 생명이 주는 따뜻함은 그녀의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며칠 후 지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뜻밖의 일을 겪었다. 손님 중 한 명이 계산대 앞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 술에 취한 남자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점장님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으는 순간 몸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구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약하고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 그녀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실 거면 계산하시고, 아니면 나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지은을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뭐야 이까짓 알바생이 어디서 끼어들어 꺼져. 남자가 휘두른 손이 지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손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그때였다.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폭력에 맞섰던 순간들. 지은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남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지은은 남자를 제압하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남자는 지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계산대에서 벗어나 가게 밖으로 도망쳤다. 편의점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점장님과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 괜찮아요 방금.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점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듯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었다.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배웠던 호신술이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재능, 아니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난 것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한편 윤서연은 민준이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민준이 옥탑방에 머물렀던 이유를 추궁했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이 지은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에 더욱 불쾌해졌다. 그녀는 민준을 유혹하려 했지만 민준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다. 서연은 민준의 변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지은과 묘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민준의 비서인 황대회에게 접근했다. 황대호는 민준의 곁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충직한 비서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동과 정보를 흘려 지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황 비서님, 민준 씨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함께 있었다는 그 이지은이라는 여자.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서연은 달콤한 목소리로 황대호에게 부탁했다. 황대호는 서연의 부탁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민준과 결혼할 사람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역시 지은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지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외롭게 자랐다.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지은은 아버지에게서 자신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려서부터 호신술을 익혔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싸움을 잘했고 몇 차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약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학업은 우수했지만 불우한 환경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편의점, 식당, 청소 등 온갖 허들의 실만 가득했다. 황대호는 지은의 숨겨진 과거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하고 정의로운 면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지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대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지은의 과거에서 윤서연이 그녀를 공격할 만한 약점을 찾아내어 민준에게 보고했다. 본부장님, 이지은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몇 차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녀가 약자를 돕기 위해 싸움에 휘말린 경우였지만 윤서연 씨는 이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준은 황대호의 보고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지은이 어떤 성격인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다. 동시에 서연이 이 정보를 어떻게든 악용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녀의 어머니가 작은 음악 학원을 운영하셨고 이지은 씨 역시 어릴 때부터 기타를 잘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작곡한 곡들이 담긴 노트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황대호가 덧붙였다. 민준은 놀랐다. 음악그가 지은의 옥탑방에 있을 때 보았던 낡은 기타와 노트가 떠올랐다. 그는 지은의 섬세한 손길과 차분한 태도에서 묘한 예술적 감각을 느꼈지만 그것이 음악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민준은 서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지은의 과거를 악용하여 자신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은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녀를 서연은 민준이 지은을 감싸는 것에 대한 불만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동정을 빌미로 지은을 회사 행사나 중요한 모임에 끼워 넣으려 했다. 목적은 지은을 망신주고 민준 앞에서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특히 서연은 민준이 진행하는 차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릴 자선음악회에 지은을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민준 씨, 이번 자선음악회 말이에요. 새로운 기획을 좀 해봤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재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는 코너를 넣으면 어떨까요? 제가 마침 적임자를 찾았어요. 서연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봤다. 이지은 씨요. 민준은 서연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지은의 불우한 배경을 이용해 그녀를 무대에 세우고 대중 앞에서 그녀를 조롱할 심산이었다. 민준은 지은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연 씨, 이지은 씨는 그런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죠. 민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 민준 씨 겨우 이런 여자 하나 때문에 자선 행사를 망칠 셈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돕는다는 취지에 이지은 씨만큼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불우한 배경은 대중의 동정심을 얻는데도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서연은 비아냥거렸다. 민준은 서연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은을 이용하려는 서연의 시도를 막아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은의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 민준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지은은 민준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민준의 명함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 남자와 자신은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다. 황대호였다. 황대호는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지은 씨, 죄송하지만 본부장님께서 당신에게 정식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에 대해 듣고
잠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선음악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은은 황대호의 제안에 당황했다. 자선음악회라니 그녀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황대호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지은 씨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지은 씨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묻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황대호는 민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어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 한 것이다. 이것이 서연의 음모에 맞서는 민준의 방법이었다. 서연이 지은의 불우한 배경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준은 지은의 진정한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 그녀를 빛나게 하려고 했다. 지은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꿈, 그리고 자신의 잠재된 재능.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황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녀를 거대한 시련의 무대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과 자신을 이용하려는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낡은 기타와 어머니의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지은은 지그룹 자선음악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후 낯선 세상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황대호 비서는 그녀에게 간단한 안내를 해주었다. 음악회는 한 달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장 중 하나인 아르떼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은 지은의 어머니가 꿈꾸었던 높이 솟아오른 유리 건물과도 같은 곳이었다. 지은은 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에 휩싸였다. 황 비서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에는 이제 값비싼 스피커와 마이크, 그리고 새 기타가 배달되었다. 낡은 기타는 고이 상자 안에 보관해 두었다. 지은은 새로운 기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윤기 나는 표면과 부드러운 줄의 감촉이 낯설었다. 그녀는 매일 밤 어머니의 노트에 담긴 악보들을 연습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멜로디는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곡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편곡하며 그 안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담아냈다. 구름이는 그녀의 유일한 청중이었다. 구름이는 지은이 기타를 치면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강민주는 지은의 연습 상황을 황대호 비서를 통해 꾸준히 보고받았다. 그는 지은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의 연주에서는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진심과 영혼이 느껴졌다. 민주는 지은이 서연의 음모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직접 지은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한편 윤서연은 이지은이 자선음악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 지은을 감싸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다. 서연은 지은을 망신 주고 민준의 눈앞에서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은의 불우한 배경과 과거의 문제와 이력을 언론에 은밀하게 흘렸다. 주그룹 자선음악회에 거리의 문제아가 등장한다. 강민준 본부장의 새로운 취향, 어둠 속의 스타 발굴 등 자극적인 기사들이 익명으로 웹사이트와 SNS에 퍼져나갔다. 이 기사들은 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그녀가 과거에 싸움에 휘말렸던 일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했다. 그녀의 순수한 의도나 불우했던 환경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대중들은 호기심과 함께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지은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제가 그 여자래. 어머,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강민준 본부장이 왜 저런 애를 끌어들였을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이렇게나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다시 숨고 싶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를 떠올렸다. 우리 지은이가 저런 곳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구름 위의 순수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녀는 진실을 노래하고 싶었다. 자선음악회 당일 아르떼 콘서트 홀은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북적임으로 가득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메웠다. 민준은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지은을 기다렸다. 그는 지은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서연의 교활한 술수가 그대로 먹혀들고 있었다. 음악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명 성악가들의 노래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은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는 그녀를 소개했다. 다음 무대는 뜻깊은 사연을 가진 신인 뮤지션 이지은 씨의 무대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언론에 퍼진 소문 때문이었다. 지은은 무대 뒤에서 자신의 심장이 발버둥 치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의 세포들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 황대호 비서가 자신의 곁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지은 씨, 본부장님께서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당신의 음악은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황 비서의 말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은 화려한 무대와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은 대놓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기타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구름 위의 따뜻한 천, 어머니의 미소, 그리고 민준의 차분하지만 믿음직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이 모든 오해와 비난을 씻어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 가장 뒤편에 앉아있는 강민준에게 닿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윤서연이 싸늘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서연이 이 모든 소문의 배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만든 노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의 꿈이자 저의 작은 희망입니다. 그녀는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픈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가락은 기타줄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객석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노트를 따라 처음에는 잔잔하게, 그리고 점차 힘있게
멜로디를 풀어나갔다. 그녀의 노래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가사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 외로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녀의 노래는 슬프지만 아름다웠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객석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롱과 의심의 눈빛이던 이들이 점차 놀라움과 감탄으로 물들었다. 민주는 지은의 연주를 숨죽여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연민이 교차했다. 서연은 지은의 예상 밖의 실력에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무대의 음향 시스템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다. 이내 마이크에서 소리가 끊기고 기타 앰프에서도 웅장한 소리가 사라졌다. 홀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지은은 당황한 듯 손을 멈췄다. 객석에서는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몇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헛기침을 했다. 이게 뭐야? 저런 애가 그렇지 뭐. 역시 실력도 없는 애를 억지로 세우더니. 서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미리 손을 써둔 결과였다. 그녀는 지은이 이 위기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는 상황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황대호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본부장님, 지금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포기해야 할까, 이대로 도망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앞에 작은 강아지 구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낡은 옥탑방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 쓰러져 있던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약한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도망칠 수 없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앰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낡은 기타 하나로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타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사를 속삭이듯, 때로는 절규하듯 불렀다. 그녀의 노래는 그 어떤 음향 장비의 도움도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아니, 오히려 더욱 진실하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감싸는 듯했고 듣는 이들의 영혼을 울렸다. 객석은 다시금 고요해졌다. 웅성거림은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기술적인 기교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진심의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노래에 담아냈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고독한 영웅이 되어 자신을 향한 모든 오해와 비난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음악은 그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다. 음향 시스템이 멈추는 돌발 상황은 이지은의 무대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은 앰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기타 하나만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콘서트홀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떨리던 시작과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안정되었고 이내 홀 전체를 감싸는 듯한 웅장함마저 느껴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타줄 위에서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낡은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디지털 음향이 줄 수 없는 따뜻함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담고 있었다. 가사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 외로움,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희망을 절절하게 표현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겼지만 그녀는 이를 닦지 않고 그 감정을 노래에 온전히 실어보냈다. 그 눈물은 거짓이 아닌 삶의 애환과 투쟁의 흔적이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로 고정되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소리, 비웃던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민주는 지은의 연주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자부심과 함께 벅찬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지은의 예상치 못한 재능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계략은 완전히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은은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듯 마지막 가사를 토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진동하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그 한 음에 실려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줄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고 노래가 끝났다. 호라는 몇 초간의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어떤 진심을 마주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비서 황대호였다. 황대호의 박수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자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에 불과했지만 이내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했고 지은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 감동, 그리고 미안함까지 스쳐 지나갔다. 지은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이 그들의 박수소리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몇몇은 눈물을 닦기도 했다. 그들의 박수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진정한 인정과 존경의 표현이었다. 윤서연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망치려 했던 여자가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지은은 무대 위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수많은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민주는 지은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했어요.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의 말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느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은 채 홀을 가득 메운 군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행동은 지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언론의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이후 민준은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지은 씨는 우리에게 진정한 재능과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즈그룹은 앞으로 이지은 씨와 같은 숨겨진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지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녀의 재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과 같았다. 민주는 연설 도중 윤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서연은 민준의 연설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었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이지은은 단순한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선음악회는 대성공으로 막을 내렸다. 지은의 무대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거리의 문제아에서 감동을 선사한 뮤지션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녀의 노래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낡은 옥탑방의 고요함을 더 편안하게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구름이와 함께 밤늦게까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삶은 변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민주는 음악회 이후 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지은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재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본부장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평생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은 씨,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계기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길을 걷든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지은에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지은은 민준에게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다. 절정의 순간 진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시켰다. 이지은의 자선음악회 무대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다. 거리의 문제아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진정한 재능과 용기를 가진 뮤지션이라는 찬사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노래는 모든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상위권을 휩쓸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매체에서 감동적인 성공 신화로 보도되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윤서연에게 이 모든 상황은 악몽과도 같았다. 그녀의 교활한 음모는 완벽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이지은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설상가상으로 황대호 비서는 서연이 음향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민준에게 보고했다. 민준은 서연의 행동이 단순한 시기를 넘어선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용납할 수 없었다. 민준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즈그룹의 회장인 그의 아버지와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민준은 이 자리에서 서연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아버지,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는 윤서연 씨와의 약혼을 파기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무슨 소리냐. 이 결혼은 우리 그룹의 중요한 전략적 제휴다. 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저는 윤서연 씨가 이번 자선음악회에서 이지은 씨의 무대를 방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지은 씨의 사적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과 즈그룹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로서도 저의 반려자로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회의 테이블에 내밀었다. 증거 자료를 확인한 회장과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윤서연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악의적인 행동이 만천에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즈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윤서연의 집안은 즈그룹과의 거래 관계가 모두 끊겼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시기심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한편 이지은에 대한 오해를 가졌던 사람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선음악회에서 지은의 연주를 들었던 한 평론가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지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저는 이지은 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는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진심이었고 그녀는 진정한 영혼을 가진 아티스트였습니다. 이 칼럼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지은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은이 일했던 편의점의 점장님도 그녀를 찾아왔다. 점장님은 지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그때 당신을 믿지 못하고 괜한 오해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지은은 점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점장님, 괜찮아요. 저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였다. 지은은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수많은 기획사에서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강민준이 제안했던 재능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지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은 씨, 즈그룹에서는 재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당신이 그 재단의 음악 감독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재능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가 꿈꾸었던 그리고 그녀가 막연하게나마 원했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었다. 지은은 며칠 후 민준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햇살이 창가를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옥탑방에서 저를 보셨을 때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셨죠? 지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민준은 멋쩍게 웃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했습니다. 본부장님도요. 저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믿어주셨고 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요. 지은 씨, 당신은 스스로의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조금 치워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은인과 수혜자를 넘어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지은은 민준이 더 이상 그녀에게 저그룹 본부장이 아닌 따뜻하고 믿음직한 강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민준 역시 지은에게서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자신의 외로웠던 성장기와 기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 안는 듯했다. 지은 씨, 이제 당신의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당신 곁에 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길 위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평화라는 것을. 윤서연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의 빛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1년 후, 이지은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이제 지문화재단의 음악 감독이자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이었다. 낡고 초라했던 옥탑방은 그녀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담긴 공간이자 재단의 지원을 받는 어린 음악 꿈나무들을 위한 작은 연습실로 탈바꿈했다. 어머니의 낡은 기타와 노트는 이제 그녀의 작업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장식장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지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았다. 한가로운 어느 주말 오후, 지은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음악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낡은 기타를 들고 서툰 손가락으로 코드를 짚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어 빛을 보지 못했던 어린 영혼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자, 얘들아,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거야. 지은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기타 코드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구름이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아이들은 구름이를 쓰다듬으며 즐거워했다. 구름이 역시 이제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은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재단을 찾아 지은을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민준 씨, 언제 왔어요?
지은이 민준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방금 왔어요. 지은 씨가 아이들과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들은 민준이 오자마자 민준 삼촌하고 달려들어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민준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철하고 무표정한 CEO가 아니었다. 지은과 함께하면서 그의 마음도 따뜻하게 변했다. 그날 저녁, 지은과 민준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은이 직접 만든 소박한 된장찌개와 반찬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맛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도 맛있다고 칭찬했다. 재단 운영은 힘들지 않아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아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나요. 그리고 민준 씨가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잖아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은 씨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당신의 곁에서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진솔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지은은 민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민준은 지은 덕분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가난한 소녀나 오만한 CEO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였다. 몇 달 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꿈나무 음악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 축제는 즈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이지은이 기획한 행사였다. 수많은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무대 위에서는 이지은이 가르친 아이들이 그녀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무대 한쪽에 서서 아이들의 합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개인적인 슬픔을 담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을 전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은 지은에게 달려와 안겼다. 지은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순수한 에너지는 그녀의 영혼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광장 한편에서 지은과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지은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가 찾던 완벽한 반려자는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은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과 민준은 광장을 빠져나와 조용한 길을 걸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다.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이제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군요. 그리고 당신의 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지은은 민준에게 기대며 말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녀가 사랑과 재능을 통해 빛을 찾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오만하고 차가웠던 재벌 총수는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인간미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엄마의 꿈, 제가 이루어냈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지은과 강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때로는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재능과 용기를 믿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찬란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